안녕하세요. 경제 주니어 스터디 경주 스터디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경제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장기 부채 사이클에서 디레버리징 구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구간에서는 결국 신용 경세, 대출을 받지도 않고 대출을 해주지도 않는 그런 상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먼저 개인과 기업, 정부는 허리띠를 졸라매게 되는데요. 이것이 결국 긴축입니다. 긴축은 부채를 갚아 나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새롭게 부채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자, 부채를 갚아 나가게 되면은 결국 지출이 줄어들죠. 그리고 신용을 통해서 새로운 부채를 만들지 않는 것도 지출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지출은 다른 사람에게 소득이기 때문에 결국 소득 저하를 유발하게 되고요. 오히려 이렇게 긴축하는 것이 부채 부담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채의 감소 속도보다 소득의 감소 속도가 더 크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되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원가 절감을 위해서 구조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고용률이 감소하게 되겠죠. 결국 이러한 긴축은 디플레이션을 유발시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디레버리징 구간에서는 결국 사람들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하니까 부채 부담이 증가하죠. 그렇게 되면은 은행에 빚을 안 갚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빚을 안 갚는다는 것은 결국 부채 상환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 디폴트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은행에 예금을 맡긴 사람들은 은행 예금을 인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은행은 압박을 받게 되죠. 그렇게 해서 결국 디폴트가 발생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 개인들은 부채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채가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결국 은행 입장에서는 자산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어, 디플레이션을 유발시키게 되죠. 그리고 이것은 엄청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자, 은행은 이러한 극단적인 디폴트가 나타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결국 부채의 재조정을 동의하게 됩니다. 자, 부채의 재조정은 부채의 감소, 대출 만기 연장, 그리고 이자율 인하입니다. 네, 부채를 감소시키는 거죠. 그리고 대출 만기를 연장하게 되면은 부채 부담이 좀 감소하게 되겠죠. 이자율 인하도 똑같죠. 네, 부채 부담이 좀 감소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결국 자산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어, 결국 빚을 안 지려고 하죠. 자산 가치가 하락하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빚을 안 지려고 하니까 결국 소득과 소비는 감소하게 됩니다. 소득과 소비가 감소하게 되면 결국 디플레이션을 유발시키게 될 수 있죠. 왜냐하면 부채 부담이 증가하니까요.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고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은 오히려 부채가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고용이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정부는 오히려 실업자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지출이 증가하는데 이렇게 세수가 감소하게 되면 적자가 나겠죠.
그래서 부의 재배분을 통해서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자, 정부는 돈이 필요한데요. 이 돈을 세금을 더 올리거나 어, 돈을 빌려야 하는데요. 세금을 더 올릴 수가 없죠. 이미 사람들의 소득이 감소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세금을 걷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부유층, 부자들에게는 증세를 하죠. 그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 자산도 많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서로가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부유층은 이러한 경기 침체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죠. 그리고 정부가 걷는 이러한 높은 세율에 대해서도 불만을 갖게 됩니다. 자, 빈곤층은요? 빈곤층은 이러한 부의 양극화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겠죠. 우리들은 이렇게 못 사는데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불만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불만들이 공황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게 되면은 사회 혼란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국내 간, 그리고 국가 간의 그런 부의 양극화 때문에 긴장감이 형성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좀 더 극단적으로 어, 일어나게 되면은 대립, 분열, 갈등 이런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 사회 혼란으로 인해서 히틀러가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방법 말고 또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돈을 찍어내면 되겠죠. 자, 긴축, 그리고 부채의 감소, 그리고 이런 부의 재배분은 결국 디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건데요. 돈을 찍는 것, 양적 완화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되죠. 중앙은행이 금융자산을 매입하고요. 국채를 매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돈을 찍는 거죠. 자, 중앙은행이 금융자산을 매입하게 되면은 결국 자산 가치가 상승하게 되겠죠. 자산 가치가 상승하게 되니까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신용도는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신용 경색이 일어나지 않아서 결국 경제가 활성화되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어, 배부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의 양극화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국채 매입하는 방법도 있죠. 예. 정부는 돈을 찍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지출할 것이 많죠. 그리고 중앙은행은 자산을 매입하는 것 외에는 금융자산을 매입하는 것 외에는 어, 다른 방법으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중앙정부와 중앙은행은 서로 이제 협력해서 중앙정부의 국채를 매입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 정부는 재정 적자가 감소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게 되면 어, 낮은 이자로 그 국채를 매입할 것이니까요. 그리고 정부는 그렇게 생긴 돈으로 결국 재정 정책을 쓰게 되겠죠. 상품, 서비스, 복지 이러한 곳으로 지출을 할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소득이 증가하죠. 그리고 정부의 부채도 결국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국채를 발행하니까요. 이렇게 재정 정책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소득은 증가하고요. 그리고 정부의 부채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전체 부채 부담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정부 부채가 증가하는데 어떻게 부담이 감소하느냐? 이것은 정부의 신용도가
다른 경제 주체들의 신용도보다 더욱 크기 때문에 더 낮은 이자로 부채를 만들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부채 부담이 감소한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돈을 언제 찍었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대공황 때 이렇게 중앙은행이 돈을 찍었죠. 돈을 찍었어요. 그리고 금융위기 때도 돈을 이렇게 찍었어요. 이거는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영국과 유럽에서도 금융위기 때 이렇게 돈을 찍었어요. 자, 이렇게 긴축 그리고 구조조정으로 부채를 줄이는 것 그리고 부의 재배분 이러한 디플레이션을 유발시키는 것과 돈을 찍어내는 것, 그러니까 즉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는 것을 조화롭게 균형을 맞추게 되면은 결국 이 아름다운 디레버리징이 발생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 성장은 느리지만 부채 부담이 감소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질 경제가 플러스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돈을 계속 찍어내면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신용 감소로 상쇄할 수 있습니다. 즉, 첫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가격은 지출을 판매 수량으로 나눈 것이죠. 여기서 지출은 현금과 신용의 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디레버리징 구간에서는 신용이 감소하지만 돈을 찍어내서 그 신용이 감소하는 것을 상쇄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찍어내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예전에 독일에서처럼요. 마지막으로 레이 달리오는 세 가지의 당부를 합니다. 첫 번째로 부채가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채 부담이 커질 테니까요. 두 번째로 소득 증가가 생산성보다 빠르면 경쟁력을 잃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소득 증가가 생산성보다 왜 빠르면 안 되는지 조금 의문이 생겼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은 결국 지출도 증가하게 되죠. 판매 수량은 그대로인데 지출의 증가는 결국 가격의 상승을 유발시키게 되죠.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 경쟁력을 잃게 되겠죠.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는 것이 생산성보다 빠르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소득은 다른 사람에게는 결국 지출이죠. 그러니까 비용이 증가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A 업체가 B 업체가 있어요. 생산성이 같고 품질도 같다고 했을 경우 A 업체에서는 근로자에게 1시간에 2만 원을 줘요. B 업체에서는 근로자에게 1시간에 10,000원을 줘요. 그렇게 되면 A 업체의 근로자는 B 업체의 근로자보다 소득이 많아지게 되겠죠. 생산성과 품질은 똑같은데 말이죠. 소득이 더 커요. 자, 그러면 이 물건을 사는 구매자가 있겠죠. 구매자는 A 업체의 물건이 아닌 B의 업체의 물건을 사겠죠. 생산성, 품질 똑같은데 가격은 B의 업체의 물건이
더 싸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 소득의 증가가 생산성보다 빠르면 경쟁력을 잃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 생산성의 향상은 장기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집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주 스터디를 시청하시는 분들과 같이 공부해서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